어사 박문수 관짝 밖으로 나온 손. 옛날 옛적 조선 어느 마을에 황부자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욕심은 재산보다 더 크고 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인색함과 탐욕을 일찍이 잘 알고 있었기에 보통은 그를 피하며 살았지요. 황부자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웅장했습니다. 넓은 마당과 높은 담장, 화려한 기와에 대궐 같은 집이었지요. 하지만 그 집에는 따뜻한 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황부자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황부자네는 쌀이 곳간에 넘쳐나면서도 한 줌을 빌려달라고 해도 이자를 2배로 받아내니 참. 그렇지. 한 달만 지나도 2배, 2달이 지나면 3배로 받아내니 뭐 빌리는 것보다 굶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라고. 황부자의 평판은 보통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황부자에게는 하나뿐인 동생이 있었습니다. 형과는 달리 동생은 매우 가난하게 살았지만 황부자는 동생에게조차 쌀 한 톨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형님, 아이들이 며칠째 굶고 있어서 그러는데 쌀 한 대빵만 빌려주시면 추수 후에 꼭 갚겠습니다. 내 쌀은 내가 땀 흘려 모은 것이다. 네 살림은 네가 알아서 꾸려라. 내 곳간의 쌀은 다 주인이 있는 것이니 그런 줄 알고 어서 돌아가거라. 황부자의 악명은 날이 갈수록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마침내 그 소문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이 박문수 어사를 불러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서로 돕고 살아야 나라가 편안한 법인데 그런 탐욕스러운 자가 있어 백성들을 괴롭히다니. 박문수 어사, 그대가 직접 가서 살펴보고 오너라. 듣고 있던 박문수는 고개를 조아리며 임금의 명을 받들었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박문수는 황부자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 날을 걸어 어느 해질녘 황부자의 집 앞에 도착했지요. 드디어 도착했구나. 소문대로 과연 대궐같이 큰 집이로군. 때마침 황부자는 대문 밖에 나와 엽초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황부자가 박문수를 보고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왜 우리 집 앞에서 기웃거리시오? 박문수는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날이 저물어 묵을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황부자는 박문수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말했습니다. 담배나 한 대 태우시겠소? 아, 그래도 될까요? 담배값만 내시면 얼마든지 피워도 되지요. 박문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과연 담배 한 대도 공짜로 주지 않는 사람이로구만. 담배는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어디서? 우리 집에서? 방 없소. 아니, 댁이 이렇게 크고 방도 많아 보이는데 방이 없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 방이야 많지. 그러나 댁이 잘 데가 없다니까. 그러지 마시고 정 잘 곳이 없으면 헛간이라도 좋습니다. 곧 어두워질 텐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숙박비를 내고 마루에서 하룻밤 묵어가시오. 결국 박문수는 돈을 내고 마루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차디찬 마루에 앉아있는 그의 등 뒤로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박문수는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맛있는 저녁밥 냄새를 풍기며 푸짐한 밥상이 박문수를 지나 황부자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문수는 자기도 모르게 침을 꼴딱 삼켰지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황부자는 매정하게 방문을 닫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잠시 후 구수한 향의 누룽지가 황부자 방 안으로 들어갔지만 박문수에게는 그것조차 나눠주지 않았지요. 밥을 다 먹은 황부자는 심심했던지 방문을 열고 박문수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야기나 한마디 해보시오. 황부자의 평소 행실을 이미 알고 임금의 명으로 여기까지 찾아온 박문수지만 이렇게까지 사람에게 매정한 황부자에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지요. 박문수가 딴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뭔 이야기요? 아는 이야기 없습니다. 이야기 할 줄도 모르고요. 아, 어제 본 것도 이야기요. 오늘 본 것도 이야기 아니요? 아무거나 좋으니 좀 해보시오. 박문수는 가만히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문득 뭔가 생각이라도 난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뭐 그럼 그러지요. 내가 오늘 본 것을 이야기하리다. 박문수는 자신이 길을 오면서 보았다며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로 오다가 보니 어느 큰 부잣집에 초상이 났더이다. 그 집에 죽은 자를 애도하는 만사가 수십 장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만사를 보니 공술의 공수거 하니 인간사 여부우니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 인간이 사는 건 뜬구름과도 같다. 그렇게 만사지에 썼습니다. 뭐 그런 말이야. 많이 쓰는 것 아니요? 그래, 술은 많이 얻어먹었어? 예, 그랬지요. 그런데 별일을 다 봤소. 별일? 무슨 일이요? 상여가 나가는데 호상꾼도 많고 으리으리하게 푸짐하게 나가는데 말이오. 상여를 보니 글쎄 시신의 손 한쪽을 관짝 밖으로 내놓고 가는 겁니다. 손을 한쪽 내놓고 염을 했다고 합디다. 에? 아니 왜? 거 참 이상한 일도 있구먼. 예, 저도 궁금해서 상주에게 물었더니 상주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박문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황부자는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밤,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갔지요. 상주가 이렇게 말했소. 우리 아버님이 과거에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 어찌나 지독했는지 돈은 많으나 상종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과객 하나 대접 안 했고 동기간에 쌀 한 대박 나눠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얘기를 듣고 있는 황부자의 표정이 점점 불편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여서였을까요? 박문수는 그런 황부자를 못 본 채 하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상주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 많은 재산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라고 하셨고 그래서 유언하신 말씀이 염을 할 때 내 팔 한쪽을 관짝 밖으로 내놔라. 내놓고 염을 해라. 라고 하셨답니다. 아니 왜? 왜 그랬을까요? 상주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재산을 아무리 많이 모았어도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게 하나 없다는 것을 당신의 텅 빈 손바닥을 통해서 호상꾼이며 오고 가는 손님에게 직접 보여주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황부자는 박문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갑자기 자신의 인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그 이야기 속의 망자와 자신이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지. 빈손으로 가지. 황부자의 가슴에 무언가 커다란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만 자야겠소. 황부자는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문수는 황부자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마루에 몸을 누이려 했습니다. 그때 황부자가 말했습니다. 아니, 잠시만 기다리시오. 돌쇠야? 잠시 후 하인 돌쇠가 달려나왔습니다.
여기 이선비님을 사랑방으로 안내해드리고 저녁상도 푸짐하게 대접해드리거라. 예, 정말이십니까요? 두말하게 하지 말거라. 예, 알겠습니다요. 그날 밤은 깊어갔지만 황부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황부자의 아버지도 그와 같은 인색한 사람이었지요.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인색하던 모습을 보며 자랐고 그것이 바로 불을 쌓는 방법이라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그는 쓰디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황부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달빛이 비치는 마당으로 나와 서성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으로 평생 움켜쥐기만 했던 재물들, 그 손으로 거절했던 동생의 간절한 부탁들, 그 손으로 내쫓았던 가난한 이웃들.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손으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겠지. 그때 갑자기 그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래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마지막 말씀이었지요. 아들아, 사람은 가진 것도 없이 왔다가 다 내려놓고 가게 되는 법이란다. 내가 가진 것은 모두 잠시 빌린 것일 뿐이야. 내 동생도 잘 돌봐주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거라. 황부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황부자의 마음속에는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요. 다음 날 아침, 황부자는 하인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일단 하인 한 명을 시켜 동생 집에 쌀과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나머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소를 잡고 돼지를 잡아라. 떡을 만들고 술을 준비하거라.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할 큰 잔치를 열 것이다. 주인님, 이렇게 큰 잔치를 여시다니. 무슨 일이신지요? 오늘은 바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날이다.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거라. 누구든 오고 싶은 사람은 모두 오게 하거라. 예, 알겠습니다요. 황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 소식을 전하고 초대하고자 했지만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평생 인색하기로 소문난 황부자가 갑자기 잔치를 연다는 것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독하디 독한 황부자가 우리를 부른다고?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러게, 그 사람이 뭔 일로 우리를 부른다는 거야? 평생 남에게 손 내민 적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지요. 잔치 소식을 전했던 하인들이 돌아와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황부자에게 전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데요. 오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떡하지요? 황부자는 결국 직접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 박문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손님, 미안합니다만 내가 다녀올 때가 있는데 오늘 나가면 며칠은 걸릴 것이요. 그동안 우리 집에서 머물러 주실 수 있겠소이까? 나는 바쁜 사람이라 그렇게는 못 있습니다. 부디 그렇게만 해주시오. 부탁이요. 내가 돌아오면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황부자의 얼굴은 처음 보았을 때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진지하고 절실해 보였지요. 그러면 그럽시다. 기다리겠소. 그렇게 황부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황부자는 잔치 초대를 하기 위해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녔지요. 그러던 중 그는 마을 외곽에 작은 초가집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왜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는 게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오래 누워 계셨는데 오늘 황 부자는 문득 그 아이들의 얼굴이 낯이 익다고 느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반년 전 자신을 찾아왔던 한 사내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당시 그 사람은 병든 아내를 치료하기 위해 돈을 빌리러 왔었지만 황 부자는 담보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냉정하게 그를 내쫓았었지요. 그럼 너희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니? 아버지는 어머니 약값을 구하러 가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기다리지 못하시고 황 부자의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이 아이들의 어머니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도와줬어야 했는데. 황 부자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꼼짝 못하고 아이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너무 슬퍼 말거라. 내가 너희 어머니 장례를 잘 치러주마. 너희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사과도 하고 도움도 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을 내가 돌봐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날 이후 황 부자의 마음속 탐욕의 끈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는 더욱 굳은 결심으로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초대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저의 잔치에 와주십시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며칠 후 황 부자의 진심 어린 초대와 그가 아이들의 어머니 장례를 정성껏 치러준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고 황 부자는 그들에게 술이며 고기며 잔치 음식들을 배부르게 대접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자리에서 일어난 황 부자는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는 제 곳간에 쌀이 너무 많아서 쥐가 들끓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나눠드리려고요. 마을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농담이고, 사실은 제가 그동안 재물에 눈이 멀어 여러분에게 많은 상처를 드렸습니다. 한 달에 2배, 2달에 3배의 이자를 받았던 건 제 셈법이 워낙 엉망이어서 그랬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지요. 황 부자는 말을 더 이어갔습니다. 제가 평생 돈을 모으기만 했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 두 손으로 아무리 돈을 긁어 모아도 결국 빈손이 될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깨닫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황 부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이들은 제 논밭의 땅 문서들입니다. 오늘부터 이 땅들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황 부자는 놀랍게도 자신의 땅 문서들을 거의 다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지요. 어르신, 이게 다 뭡니까? 땅 문서요.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는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십니까? 이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서로 돕고 나누며 사십시오. 제가 평생 하지 못했던 일을 여러분은 해주시길 바랍니다. 불과 며칠 만에 황 부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모두가 그의 진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수는 그간 황 부자의 놀라운 변화를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 그는 황부자와 마주 앉았지요. 내가 이 마을에 왔던 이유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뭔 소리여?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고 온 박문수라 하오. 당신의 나쁜 소문을 임금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보내셨소. 그러자 황부자는 넙죽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사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일어나시오. 옆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참으로 감동했소. 이 모든 일을 소상히 적어 임금님께 상소를 올리겠소. 그렇게 해서 박문수의 상소는 임금님께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지요. 황부자의 개과천선은 진정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어주고 진심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참된 관리가 될 것입니다. 상소를 받아본 임금님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 가정만을 책임질 것이 아니라 나란 일을 맡겨도 다 잘할 사람이다. 그를 불러들여라. 얼마 후 황부자는 임금님의 부름을 받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대가 황부자인가? 네, 전하. 소인이옵니다. 그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진심으로 탐욕을 버리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니 기쁘구나. 전하의 과분한 말씀 감사합니다. 소인이 뒤늦게나마 바른 길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부른 것은 그대를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변한 것처럼 강원도의 백성들도 그대의 선정으로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노라. 아이고, 소인에게 그런 중책을 맡기시다니요. 소인이 감히 어떻게? 겸손함도 덕이니라. 그대의 변화가 나라 전체의 본보기가 되길 바라노라. 이렇게 하여 황부자는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내주었지만 결국 더 큰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강원도에 도착한 황부자는 첫날부터 관아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엔 의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누구든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 위함이었지요. 자신의 욕심만을 생각하던 황부자에서 이제는 내가 아닌 모두를 생각하는 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문수의 이야기로 시작되어 그가 얻은 깨달음이었지요.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에서 진정한 부는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남기는 따뜻한 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